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춘의 경을 치다 박희춘입니다. 미친 전셋값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주택 거래량이 아주 폭등세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락세였던 월세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문제는 전셋값에 대출을 보태서 집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가계부채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제 개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중소기업의 손톱 및 가시를 뽑겠다 하면서 아주 강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였죠.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그간의 개혁들이 가져온 혜택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돌아갔다 하며 그런 규제 개혁 안해안만 못했다는 그런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갑니다. 정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규제 개혁에 칼을 빼들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이 체감도가 낮은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2년간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상황 및 대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0%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여전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이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라는 점을 꼽았는데요. 특히나 이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그동안의 규제 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대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이 기업 규제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는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흡족해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창길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규제 개혁에 관한 중소기업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김문겸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조금 전에 잠깐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줄곧 강조되어 온 규제 개혁. 근데 수혜자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다라는 불면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예. 좀 전에 저쪽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모집단이 430개예요. 그래서 그게 전체 중소기업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 하지만 그런 배경이 왜 드느냐 생각을 해보면 예. 아마 중소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진짜로 80.5%가 대기업의 수혜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직도 좀 그 정책이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면 중소기업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기는 아직 좀 거리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요. 지금 볼 적에 중소기업, 우리가 지금 보통 중소기업이 330만 개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중에서 1인에서 4인 기업이 280만 개나 됩니다. 그리고 20인 이하 기업 같은 것이 그중에서 또 다시 추가적으로 약 40만 개 정도 되니까 예. 사실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 설문을 돌리는 기업은 예. 아무래도 대기업과 접점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규모가 수밖에 있는 중소기업이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기업과의 이슈가 좀 더 첨예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분명히 그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예. 체감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그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줄곧 중소기업이라는 규제 개혁 외치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성공한 규제 개혁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동안 어떤 또 규제 개혁이 있었는지 지금 보면은 예. 그 똑같은 중소기업의 설문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예. 약 10대 부분에서 규제 개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입지라든가 예. 산업단지라든가 예. 그다음에 재래시장 관계라든가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다만
중소기업은 개수가 많은 만큼 업종도 다양하고 업태도 다양하지요. 예. 그래서 1000개를 했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업태나 업종이 예. 뭐 2000개다 그렇게 하면은 한 업종이나 업태에 대해서는 겨우 0.5개 정도 돌아가는 분량이니까 예. 당연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는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 예.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좀 교수님, 저 대표적인 뭐 성공 사례 지난 1, 2년 동안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예. 제일 먼저가 이제 입지 문제가 있고요. 입지, 예. 입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공장의 뭐 증설, 예. 개축 뭐 이런 거에 관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을 규제를 하지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수도권에서는 예.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 규제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경기도 쪽에서 입지에 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예. 건폐율을 늘리는 그러한 예. 효과가 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근본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제조업을 위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제조업보다도 예. IT 기업이나 예. 그다음에 서비스 기업 같은 기업들이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게 기존에는 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쪽에 대해서 그 업종을 늘리는데 많이 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산업군 먼저 번에 왜 매니큐어 칠하는 그 사람들이 왜 미용사 자격을 따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 마사지 하는 분들도 예. 미용사 자격 없이도 마사지 관리사라고 하는 피부 관리사인가 예, 예. 그러한 그 새로운 그 업종을 하나 신설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많은 또 성과가 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그 중소기업 대상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설문 대상에 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전히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이 대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이 되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이 규제 개혁 혹은 규제 완화에서 좀 소외된 면이 없지 않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그런 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중첩이 되기는 하는데요. 예. 그 중소기업은 일단 그 어떤 것이 하나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예. 그 파급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토종벌꿀 아세요? 우리가 토종벌꿀. 보통 양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토종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의 개량종을 통해서 벌을 채취하는 거고요. 예. 토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진짜 토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종하면 작고 좀 못생겼습니다. 꿀을 채취하는 양도 적고요. 예. 그런데 이 꿀에 대한 기준이 양봉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토종벌은 예. 우리 벌이 만든 벌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함량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걸 팔으려면은 거기다 설탕이나 이런 걸 넣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토종벌꿀은 가짜 꿀 취급을 받죠. 그러니까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개선해보려고 해봤자 예. 처음에 할 적에 예. 별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 적에 이거 고쳐봤자 그 혜택 받는 수혜업자가 100명도 안 되거든요, 전국에요. 예.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양봉업자들이 다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합니다. 굳이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은 규제 개선이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미미해서 관심도 안 가질 뿐만 아니라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 수혜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또 알지도 못하잖아요. 예, 우리는 예. 뭐 그게 토종벌인 보통 양봉 그렇게 얘기하지 토봉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중소기업 규제 개선의 예. 어려움이자 예. 그 체감도를 높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예. 또 하나 좀 요즘 뭐 이슈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 네. 사실 뭐 중소기업 살리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중소기업이 뭐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역차별 당한다 그렇죠. 예. 그 어떤 점에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예. 해결책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시장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냥 막 얘기한다면 나와바리 싸움이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가져가는 쪽이 있으면 적게 가져가는 쪽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뭐 만족한다 그런 솔루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왜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느냐 하는 배경을 따지면 예. 대기업들은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쪽으로 진출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미 시장이 만들어지고 소비재가 존재하는 데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빵집이나 대표적으로 나왔던 빵집이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신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 자본이 기존의 시장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나발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대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빵 맛을 굉장히 좋게 한다든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그 정부 기관보다 어쨌든 정부 기관이 개입해서 예. 그 나와바리를 이렇게 나누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불만이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불만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이 이런 생계형 산업에는 예. 근본적으로 안 뛰어드는 게 맞지요. 그래서 아예 이런 논란 없이 그쪽의 영역에서는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도록 되는 것이 예.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저가법정에서 그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가법정이 결국은 그게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예. 지금 3년 하고 다시 한 번 그렇죠. 하고 끝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소기업도 예. 경쟁력을 키워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지 되겠고요. 대기업은 그런 쪽보다는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일부 업종들을 보면 사실 이제 대기업이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틈을 타서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법인을 맞아요. 설립을 하면서 굉장히 그 네. 소규모로 설립을 해가지고 그 조건을 맞춘 다음에 네. 시장을 갖다 이렇게 진입을 하고 또 결국은 또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 업종은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에 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업종을 결국 또 외국계 기업에게 내주는 그런 일도 번번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참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죠. 요즘 뭐 논란이 되고 있는 MRO가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렇죠. 그런 예. 경우입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MRO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근본적으로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업종인 게 맞아요. 그래서 아주 뭐 소기업은 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업종인 건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MRO 사업의 본질을 보면 거기에 어떤 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거나 예. 새롭게 뭐를 만든다거나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서가지고 이렇게 통행세 걷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볼펜, 뭐 면장갑 이런 거 사는데 예. 나 통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거기서 그게 뜯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중소기업 쪽에서는 뭐 볼펜 납품하던 사람, 면장갑 납품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볼멘 소리를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그런 쪽은 대기업보다는 차라리 중소기업이 시작을 했으면 또는 대기업이 그런 면에서 하더라도 그 자릿세 뜯는 통행세 같이 뜯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중소기업을 위해서 생각을 했었으면 아마 반발이 없었고 무난히 우리나라 토종 MRO 기업들이 예. 자리를 잡아서 이런 논의가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대개 그걸 하는 것이 재벌 3, 4세들이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게 이슈가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를 타서 또 외국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 전체적인 산업의 위험을 가지고 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는 대기업이 좀 나서고 예. 그다음에 이미 기존의 시장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 별로 혁신이 필요 없는 그런 영역은 그냥 중소기업이 그냥 담당하도록 예.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 예. 또 진정한 의미의 공생 예. 그런 것들이 정착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 지금 뭐 MRO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MRO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성 자재 납품 업종을 얘기하겠죠. 예. 제가 교수님 소개해드릴 때 이제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예. 정책의 공급자가 그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예. 한목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저만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는 그 직책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보면은 시청자 옴부즈만도 있고요, 예. 뭐 의견 청취 옴부즈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이러한 국가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거는 이 중소기업 옴부즈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규제 애로나 또 현장 애로 예.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그 소관 부처에 예. 건의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이 옴부즈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외로운데 우리가 보통 이게 영어냐 그러면 영어가 아니고 예. 스웨덴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옴부즈만 제도는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유럽에서는 대개 행정부보다는 그 국회에 있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요. 교수님, 저 옴부즈만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면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물론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존재하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좀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그 작은 중소기업은요. 작은 중소기업은 좀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그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예. 예.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커요. 예. 그 다음에는 판로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기업 가면은 이제 기술 예. 이렇게 첨가가 되죠. 기술, 금융. 근데 오히려 금융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게 인력과 판로가 제일 그 앞서는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결국 인력과 판로가 문제라는 네. 말씀이신데,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대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고객들 거래하다 좀 불합리한 사항에 직면할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합리한 사항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지를 몰라서 또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 좀 옴부즈만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은. 근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 옴부즈만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이걸 좀 일반인들은 쉽게 고치죠. 그렇죠. 예. 쉽게 예. 고쳐야 되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 기관이 태어나고 초창기에는 예.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호민관. 활동을 예.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게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옴부즈만이라고 하는데 예. 저희 같은 기관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옴부즈만은 지금은 제가 혼자인데 예. 이걸 분야별로 확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예. 특히나 중소기업 같으면은 그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영역이거든요. 근데 정부의 조직은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뭐 국방, 그렇죠. 교통, 예. 교육 이렇게 예, 돼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고용도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뭐 그 건설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다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별로 옴부즈만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렇게 각 분야의 전문 옴부즈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좀 짚어주시죠. 근데 우리가 상생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 상생의 전제가 뭐냐면 대기업이 위주다라는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은 대기업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은 혁신하는 쪽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고요. 예.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정부에 기댑니다. 근데 정부의 기대서는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예. 많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의 실태, 만드는 파급 효과,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점을 우리가 또 같이 개선해야 될지를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김문경 교수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깜빡했네요. 예. 두 번째 이슈 가기 전에 이 시간에 시황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 우리 증시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유럽발 유동성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그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고스란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현재 0.50% 상승한 2008.4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무려 10포인트 이상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2000선을 5개월 만에 재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선을 안착을 여러 가지 좀 시도하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 유럽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2010선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한껏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바로 외국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이어서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10거래일 연속 바이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을 쓸어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1,472억 원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상승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개인하고 기관이 각각 619억 원, 914억 원 동반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펀드 환매 물량을 쏟아내면서요, 수익률 챙기기에 좀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는 이 수급 공방, 좀 앞으로의 양상까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흐름은 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91% 상승한 14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갤럭시 S6 엣지가 굉장히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판매량이 한 4,300만 대 되거든요. 전작인 S5보다 훨씬 더 많은 출하량,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IM 사업부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전거래일 대비 13,000원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앞서 지수를 확인하셨지만 이 힘은 여러 가지 업종이 주도하고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업종이 아주 큰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2.39% 뛰어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통주와 같이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요. 600선을 6년 8개월 만에 재탈환했는데요. 600선에 오르면서 과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열 논란이 전혀 무색하게 할 만큼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0.51% 상승한 634.6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630선에 완전히 안착한 모습인데요. 과연 630선을 지키면서 오늘 장을 마감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그리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이 157억 원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성장성 논란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음 카카오 현재도 1.14% 하락하고 있습니다. 1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6%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 헬스케어 업종이 그동안 뜬구름 잡는 성장세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거고 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셀트리온 현재 6.52%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역시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7%대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2.97%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 650원 하락한 21,2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 하루에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도 하죠. 하지만 매일 아침 요 사과 한 개씩 챙겨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이 사과즙 한 봉씩 어떠세요? 제철 사과를 수확해 통째로 갈아 만든 생사과즙, 자연즙과 사과즙입니다. 사과 원래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위생적인 포장에 담아 안전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맛은 기본, 보관도 간편, 그리고 가격도 착합니다. 120ml 50팩 한 상자 가격이 3만 원. 자연즙가에서만 살 수 있는 타격가 3만 원에 백설공주 돌고 갈 사과즙 50팩을 드립니다. 좋다. 지금 전화 주세요.
오르는 전셋값, 우리나라의 고질병이긴 하지만 요즘 보면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올 1월 들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 넘게 상승을 해 2002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올 초에 7천억 원이었던 전세 가격이 보름 만에 5천만 원이나 가량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전셋값이 치솟다 못해 매매가를 넘보고 있는데요. 이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섰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더니 매매 가격보다 비싼 전세가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따르면 경기도 이 화성시 병점동 한신아파트는 1월 말 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셋값이 1억 7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100만 원이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 전세 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데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 보이는 전셋값.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창인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전세난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세난과 관련해서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주신 분은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근데 전세 요즘 해도 넘어온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최근 아주 전세난이 최고조에 지금 달한 것 같고요. 네. 전세가도 전세가지만 물량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느 정도인지요? 2월 달에 그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면요. 예.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24%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은 0.33%가 올랐으니까 1.5배가 더 올랐지요. 예. 전년 동월 대비도 매매 가격은 1.161%인데 매매 가격이 2.9%나 올라서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는 봄 이사철을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이제 본물을 터지듯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주 수요가 지금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아마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군 수요가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은 아마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수도권에서도 전세 가격이 0.36% 올랐습니다. 실제 이제 0.몇 %라고 하지만 피부로 닿는 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옵니다. 0.18%가 올랐고요. 특히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개포 중앙아파트 주변이나 예. 또는 둔촌 중앙아파트나 이 지역은 말할 것 없이 많이 올랐고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0.57%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0.47%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는 대구가 그동안 그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여기가 0.4% 정도 올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의 그 전년 대비 오름폭을 따지면은 0.57% 올랐지만은 실제 금액이 그동안 그 전세 금액이 매매가로 비교했을 때 예. 한 60, 70% 정도 가던 것이 70%, 80%까지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예. 이래 많이 오르고 있고요. 가격도 올랐습니다. 가격도 지금 이제 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마 이렇게 다 올라서 다세대 주택이나 그 연립주택도 지금 전세 품귀 현상. 예. 이런 현상은 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반전세로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또 없지 않나. 그래 보여집니다. 참 요즘 전세가 고공행진하는 것도 놀랍긴 한데 저는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마다 놀라운 게 네.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이렇게 다 외우고 다니시는지 예,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난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전세난을 이제 겪다 보니까 네.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전세가가 높고 물량도 구하기인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집을 장만하자 이러는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전세 가격이 이제 매매가 대비 아파트 같은 경우 70.6%로 올랐고요. 예. 심지어 강북의 성북동보 아파트는 93%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93%요. 93%. 그러니까 거의 집값 전세가 그렇죠. 이게 가까운 잘못 볼 수 이제 있겠네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깡통주택이 출현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이제 전세가 대비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많이 올랐고요. 예. 연립주택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단독주택만 이제 몸집이 크다 보니까 예. 그거는 좀 덜 올랐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0.24%가 올랐고요. 지방은 0.16%가 올랐습니다. 예. 이 그 매매 가격도 전세 가격이 덩달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동안 대기 소유 있던 사람들이 매매로 전환되지 않나. 예. 정부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은 이제 수요 대비 공급, 소위 공급량은 적은데 수요가 많아지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 공급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는 일부를 빼서 매매 수요로 돌려고 했던 게 박근혜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안 오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거래량만 좋은데, 늘어나기를 바랬는데. 거래량만 늘어나면 좋은데 가격도 그것도 조금씩 오르죠. 오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급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지방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전세 물량에서 이 그 집을 구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되지 않나. 예. 거래량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지난 4일 그 서울 부동산 광장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예. 연립주택과 다세대 거래량이 이제 아파트보다 많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퍼센트로는. 그래서 한 2,896세대가 거래가 됐고요. 예. 이런 그 거래 세대는 2008년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누적계가 5,800세대가 넘으니까 예. 이거 역시 2008년도 2월 이후 누적계로는 가장 많은 거래가 되지 않았나. 예. 그래 보여집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연립주택들도 지금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뭐 또 적은 평수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 수요보다는 주거 수요가 네.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거래되는 것들이 투기 수요보다는 예. 실수 위주로 거래가 되는데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유형별로 보면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상승폭이 0.47%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연립주택이 0.18%니까 아파트가 한 3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단독주택은 0.06%니까 단독주택은 반등만 했지 그렇게 오른 건 아니에요. 0.06%니까 예. 주로 이제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 지역은 아파트가 0.7%로 올랐으니까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규모별로 보면은 85제곱미터에서 102제곱미터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제 아주 중소형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는 중형, 중소형보다는 중형, 국민주택 규모 정도 되는 게 가장 많이 올라서 0.7%가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민들이 주로 찾는 방 2칸, 3칸짜리 60제곱미터 이하, 예. 소위 전용 면적 18평이죠. 옛날로 말하면 분양 면적으로 25평형인데요. 그것은 0.4%, 약 한 반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매 건수로 보면 이제 중대형 평수는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중소형 평수로 많이 오른 걸로 보면 예. 이게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걸 확실히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좀 투자 수요 움직임은 어떠리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그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말씀 한번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요. 금년도 말까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를 놓는 경우 예. 이런 사람들이 아마 투자 수요로 몰리지 않겠나. 그 이유가 60제곱미터 이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평 전용 면적 18평 이하인데 그거를 사서 임대를 놓으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예. 또 한 가지 이제 물론 금액은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예. 지방은 1억 이하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가구를 사서 만약에 임대를 고 월세를 받으면 예. 보유세도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그런데 이게 주택 수요도 안 들어가서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예.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면 소형 주택 위주로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해도 중대형 물건들은 조금 여전히 안 됩니다. 예, 안 되겠군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이 뭐 예. 지역 간의 특성을 아까 잠깐 좀 살펴봐 주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 이제 강서, 강북 조금 이전에 우리가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좀 외곽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도 최근 뭐 심심치 않게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도 증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서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올랐습니다. 그 부동산 광장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아주. 도봉구가 63.1%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로구가 55.1%. 거래 건수의 빈도죠. 그렇게 많이 오른 거죠. 굉장히 많이 네. 오른 그리고 이제 거죠. 강동구가 54.5%. 예. 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관악구가 52.1%고요. 강북이 36.8%. 강북이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건수는 낮아요.
예. 거기는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서민주택들이 거의 많이 있지만은 다른 지역보다 좀 그 뭐랄까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은 높아도 예. 실제 돌아서는 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4.2%하고 마이너스 10% 떨어졌습니다. 거래가 더 안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중대형 평수가 많으니까 또 중소형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많아서 그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거래가 이루어가는 거는 전세 금액이 한 3억서 4억 정도에 사는 사람들이 예. 한 1억 정도 합쳐서 4억서 5억짜리를 거래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거의 실수요자죠. 예. 그러니까 뭐 한 5억선 넘어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거래가 잘 안 됐고요. 중소형으로. 그러니까 전세 금액 대비 매매 금액이 좁아지다 보니까 예. 전세 3억 4억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저금리니까 예. 한 1억서 2억 정도 이렇게 그 융자를 받아서 예. 매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럼 뭐 가격은 안정이 된다면은 네.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 바람직하죠. 근데 이제 가격이 또 덩달아 오를까 봐 조금 또 걱정이 되네요. 이게 이제 한쪽만 그렇게 치우쳐서 오를 수가 없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인근 지역에 여파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이 오르기 시작하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중대형을 이제 찾기 시작하죠. 그럼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를 확률도 있지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전세 관련해서요. 한창 이제 전세난을 겪으면서 월세 매물들이 많이 나와서 월세 가격은 좀 안정되고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요즘 보면은 또 월세도 전세 따라 덩달아 지금 막 좀 뛰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강남 지역 위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 다른 지역은 아직 월세가 그렇게 오르진 않았고요. 강남에 지금 나타나는 네, 현상이군요. 강남에 나타나는 예. 현상인데 이 현상은 바로 이제 재건축 수요가 이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 유일한 그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게 저축성 아닙니까? 예. 소모성이 아니고 저축성이라서 이자만 붙지 않을 뿐이지 뭐 사용 가치로 따진다면 사용 가치가 이자고 원금은 살아있는 그렇죠. 그런 현상인데 이게 지금 반전세로 바뀌면서 다시 또 월세로 바뀌어서 월세가 올라가는 현상이 예.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건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이자보다 월세가 높으니까 그 집주인들이 월세를 전환하는 일이 많아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올라가니까 월세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간 것만큼 전세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고 월세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감정원의 그 월세 동향 조사를 보면은요. 예. 서울 한강 이남에는 지금 현재 오르고 있고 한수 이북은 그나마도 보합세 내지는 하락세 오히려 예. 그렇게 오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아마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 보증금에 일부 월세로 소위 보증금 일부에 그 월세를 일부 내는 반전세식으로 가면서 예. 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그 비율이 있는데 이걸 아마 집주인들이 무리하게 좀 이렇게 올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가 보통 한 70만 원 정도 가던 것들이 지금 1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니까 예. 30%나 올린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2003년도 기준으로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약 한 8.2%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낮은 편인데 예. 미국은 한 30% 되거든요. 예. 우리가 만약에 전세를 전부 월세로 환원시키면 32.4%가 됩니다. 미국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서민들에게는 아마 이 고통이 아니겠나, 되겠네요. 부담이 될 수 있죠. 예. 네. 교수님, 그 전세가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향후에도 우리가 전세제도 우리 시장이 좀 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사라지리라고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당장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예. 금리가 올라가거나 또는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면 예.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전세가 지금 월세가 좀 멈추지 않겠나. 예. 그러나 주택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예. 전세 제도가 지금보다는 더 월세 제도로 전환되는 율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뭐 당장 없어지진 않겠죠. 예. 네. 그런 월세 가격이 지금 집값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투자 대비 수익이 높아지니까 만약에 월세가 은행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예. 주택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월세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전환율을 제한해놨죠.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예. 1할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10%를 못 올리게 되어 있고 예. 기준금리의 4배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지금 동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0.25포인트입니다. 예. 0.25포인트의 4배면은
1%, 10%가 되죠. 그렇죠. 1%가 되니까. 1%. 그래서 기준금리 4배를 올리지 못하거나 또는 일하를 못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낮은 걸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매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월세를 올리는 데는 뭐 그렇게 약발로 몇 개 이렇게 억제를 못할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전세값도 오르고 또 월세도 오르고 하면 서민들 큰일이네요. 네. 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도 뭐 금년 뭐 길게는 내년 초까지 좀 전월세 시장은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당장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정부가 지금 이제 행복주택뿐이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서 중서민층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당장 주택이 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 허가 내고 짓고 입주하려면 적어도 2년 정도 걸리는데 예. 아마도 올 내년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서 전세 수요가 이제 그 매매 수요로 이제 돌아서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가계 부채란 말이죠. 네. 안 그래도 지금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계 부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금 가계부채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데. 예. 지금 1,000억이 넘었죠. 1,098조나 됩니다. 예. 이 중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로 차지하는 가계부채가 한 460조 정도 됩니다. 예. 반 가까이 되죠. 한 40%가 넘는데 예. 이 중에 이제 순수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가계부채는 그나마 괜찮은데 예. 생활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은 게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를 늘어나게 된 원인 제공을 했죠. 예. 그 총부채 상환 비율을 낮추고 예. 소득 대비 대출 비율도 낮추고 높인 거죠, 사실 높인 거죠. 예, 많이 받을 예. 수 있게. 예. 지금 70%씩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정부가 의도한 것은 가계부채를 늘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예.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 이게 이제 큰일이죠.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해 줘야 됩니다. 예. 최소한은. 예.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이 주택 가격이 폭락했을 때 깡통주택이 나오거나 이 가계부채가 부실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는 아마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뭐 보도라든지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가계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 그 대안이 기재부에서 항상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현재 금리가 3%에 있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이 3%, 4%가 넘지 않죠. 이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수익공영 모기지나 손익공영 모기지처럼 1%대 모기지형 대출을 내놨죠. 예. 근데 그 이제 이번 달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주택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수익공영 모기지가 있고 우리은행을 통한 일반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수익공영 모기지가 있는데 이거를 출시해서 저리의 그 저리 이자의 장기 그 상환 방식으로 예. 장기 모기지 대출 방식으로 자꾸 전환하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죠. 예. 그래 되면 그래도 좀 위험성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서민층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거는 뭐 자명한 사실 수 있어요. 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저금리인데 예. 어느 정도는 나중에 뭐 한 번 더 낮췄다 올라갈지 예. 또는 뭐 이래도 있다 올라갈지 모르지만 예. 향후에 뭐 올가을이든 내년이든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좀 올려야 예. 경제가 어려울 때 금리를 낮춰서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경제가 어렵다면 금리를 더 낮춰서 활성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금리를 낮춰서 돈을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낮춰봐야 0.25포인트니까.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많은 돈을 그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장기 모기지 대출로 저리융자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예. 네. 참, 뭐, 쉬운 문제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가 너무 높아서 네. 전세 수요가 이제 매매 수요로 많이 이제 돌아서곤 있다고는 하지만 또 매매가가 전세가하고 같이 좀 움직이면서 안정화가 돼야지.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매매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깡통주택이라든가 이런 또 대란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뭐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매매 수요도 발생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집값이 뭐 폭등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뭐 정부가 바라는 대로 좀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매매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좀 뛰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전과 같은 막 네, 그 네.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기대하기 힘들겠군요. 네,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평균 나이가 있어요. 20대는 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예. 30대 중반서부터 40대 중반 사이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력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나라는 평균 41세 전후가 주택을 구입하는데요. 50대가 넘으면 이제 이전 수요입니다. 자산 리모델링 하듯이 예. 큰 주택을 팔고 작게 줄이거나 예. 자연주택을 늘리거나 하는 이전 수요지 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 41세 전후 되는 인구가 한 5년, 양쪽으로 5년, 10년 정도의 인구가 많아지면 주택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인구가 2022년도까지는 증가합니다. 예.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락하거든요, 인구가. 그러면서도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에 따른 주택 가격 변동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구 변화입니다. 가구는 무조건 주택이 있어야 되니까. 예. 이 가구가 2030년도까지는 증가합니다. 예. 그 이후부터 하락하는 거는 지금 젊은 층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또는 뭐 대세 상승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일부 지역에 선호하는 지역이나 교통이 좋거나 학군이 좋거나 또는 그 환경이 좋은 지역 일부는 오를 수 있지만은 예. 기타 지역은 뭐 그렇게 급등할 확률은 거의 없고요. 물론 물가가 지금 현재 거의 뭐 자산 디플레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예, 예. 향후에 주택 가격 상승을 오른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 정도가 아니겠나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안 오르는 거가 오히려 또 나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하락하면 깡통주택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은 반등해서 올라줘야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 다 풀고 완화해 놨는데 이런 활성화 정책들 뭐 어느 정도 지속이 되리라고 보시는지. 지금 마지막 1월 달에 그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입니다. 물론 공공이 분양하는 것은 이제 그 선별 적용을 하게 돼 있고요. 민간이 분양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분양 시장을 달굴 수가 있습니다. 청약 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금년부터 3년간 유예되어 있습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세는요,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입주 단계 사이의 상승분에 대해서 50%를 세금으로 걷어들입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렇죠. 개발 예. 이익에 대해서. 예. 이걸 3년간 유예했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넘고 30년 된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서두르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 시장이 한 3년 정도는 달궈질 거라고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을 뭐 지속하기는 곤란하다고 봐요. 여당은 이거를 폐지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웬만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다 완화하거나 폐지했습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건 종부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부임할 유장관님이 지금 조세 전문가입니다. 예. 이 종부세를 아마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야당 반대 때문에 제가 볼 때 쉽게 않겠죠. 폐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종부세가 살아있는 한 주택 가격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 한계가 있지 않겠나. 단지 지금 현재 9억 원 이상 종부세를 물리던 것을 예. 토지는 6억 원입니다. 이걸 아마 예.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를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규제 정책은 거의 완화됐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면서 분양시장 얘기하셨거든요. 최근에 네. 분양시장 좀 호황세죠? 호황입니다. 지금 금년도 상반기가 최대 물량입니다, 지금. 2월 말까지, 지난달 말까지는 그 주택 청약제도가 1순위, 2순위가 있었는데, 예.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되는 것들이 1순위, 2순위 합쳐졌습니다. 순위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없어졌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세대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던 게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구성원 다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주택 분양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인데 아마도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져서 인기가 있는 지역은 뭐 한 몇백 대를 갈 거고 예.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마 낮은 비율로 청약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 청약 시장도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세난 아주 심각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또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뭐 부동산 교수님과 많이 살펴봤는데 지금 집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될, 접근을 해야 될지요? 제 생각에는 금년도의 실수요자라면은 지금 그 주택기금에서 기금을 이용한 수익공영 모기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택 가격이 그 제한돼 있죠. 5억 원 이하로 제한된 6억 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런데 3월 달부터 출시하는 건 일단 뭐 3천 가구만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1.5%죠. 1%대 수익 공영 모기지가 우리은행에서 출시가 되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장기 모기지로 지금 현재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이제 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장기 모기지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에 한번 나서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미국 시장처럼 장기 모기지 좀 활성화되리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예. 이제 7년 후에 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반 이상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신분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 이 부동산은 소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사용 수익 처분의 개념이 있거든요. 예. 집을 사면 내가 처분할 수 있고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임대할 그렇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 신분 가치가 있어요. 강남에서 산대 뭐 무슨 아파트에서 산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진다면 이제 부동산이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바뀐다 그러면은 이제는 주택은 이용의 개념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집이 좋든 나쁘든 장기 모기지를 이용해서 사는 것도 의식이 바뀌지 않겠나. 예. 지금 뭐 이 대출을 받고 사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장기 모기지 같은 경우는 월 부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런 건 좀 확산될 걸로 보여지고 예. 정부가 이 제도를 일시적으로 뭐 3층 가구로 한다고 그러는데 상황을 봐서 호응이 있으면 더 늘리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린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주택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전세난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 그리고 우리 또 시장 구성원들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 전세난 뭐 점쟁이는 아니시지만 언제쯤 조금 한풀 꺾이리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 1년에서 1년 반은 간다고 봐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재건축 이주 수요가 예.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여져요. 또 한 가지는 주택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게 갑작스럽게 오르가진 않거든요. 예, 예.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들이 올라간다는 걸 감지하면 이제 매매로 돌았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전세로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죠? 예. 그러면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수요가 금년 말까지 분명히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도 간다고 보여져서 예.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부의 정책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금년도에 일부 행복주택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예. 내년 돼야 본격적으로 내년 후년 돼야 본격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 나온다 그러면 예. 그 수요하고 맞물려서 예. 지나가야 된다고 봐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네. 실수요자가 집을 장만하려면 언제가 적기겠습니까? 지금부터. 지금 만약에 늦었다고 생각하면요. 6, 7월이 좋습니다. 1년 지금- 중에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금년 중에 한번 집을 구매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그리고 있다. 발품을 분명히 팔아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전세난 최근 아주 참 심각하죠. 그 전세난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명지대 부동산학부 권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가 대보름이었습니다. 보름달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 비셨는지 모르겠네요. 내 집 마련의 소원을 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요. 또 건강에 대한 소원을 빌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뭐 거창한 소원보다 오늘 좀 경치다 방송 잘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경제 시사 토론이 되도록 앞으로도 우리 제작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